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40년간 실패한 쌀 재배를 한국이 단 6개월 만에 성공시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와도, 중국이 와도, 일본이 와도 모두 실패했던 불가능의 땅 영하 40도 혹한과 알칼리 토양 때문에 벼는 절대 자랄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 연구원 단 3명이 몽골 농업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헥타르당 5.2톤. 이 숫자가 발표되자 몽골 농업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국은 15명, 러시아는 8명의 대규모 팀을 보냈지만 모두 실패했죠.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세계 농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대한민국의 도전과 놀라운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미친 짓입니다. 2025년 2월 15일, 농진청 회의실에서 터진 고함이었습니다. 몽골벼 재배 지원 사업 최종 결정을 위한 회의였는데 반대가 거셌죠. 몽골 토양피가 8.5라고. 쌀은 6.5에서나 자라는데 어떻게 키운다는 겁니까? 박정식 선임영 구관의 지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죠. 몽골 토양은 강할 칼리성이라 쌀 재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연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됩니다. 쌀은 최소 1000mm는 필요한데요. 또 다른 연구원이 거들었습니다. 숫자만 봐도 불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진보벼는 다릅니다. 북한 개마고원에서도 성공했잖아요. 그건 10년 전 일이고 규모도 작았습니다. 이번엔 30헥타르예요. 실패하면 국제 망신입니다. 회의는 3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찬성 3명, 반대 7명. 압도적인 반대였죠?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원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1962년 우리나라도 필리핀에서 통일벼를 가져올 때 다들 반대했습니다. 열대 품종이 온대에서 자랄 리 없다고 했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녹색혁명을 이뤘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진 박사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이 제게 직접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솔직히 확신은 없었지만 정한수 박사님의 유품인 연구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거기엔 이런 메모가 있었죠. 진보벼는 영하 5도에서도 발화한다. 피 7.5에서도 생육 가능. 언젠가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제 대답에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팀은 최소 인원으로 예산도 최소로. 그리고 실패하면 책임은 김 박사가 집니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팀 구성부터 난관이었죠. 지원자가 없었거든요. 다들 실패가 뻔한 프로젝트에 커리어를 걸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김상호 박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은퇴를 2년 앞둔 베테랑이었죠.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실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성공하고 싶네요. 막내의 연구원 박지민 씨도 합류했습니다. 선배님들이 가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젊을 때 이런 경험 언제 해보겠어요. 3명. 이게 우리 팀 전부였습니다. 중국은 15명, 러시아는 8명인데 우리는 달랑 3명이었죠. 몽골의 농업 역사를 조사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1983년부터 2020년까지 총 7번의 대규모벼 재배 시도가 있었는데 모두 실패했더군요. 첫 번째는 1983년 소련의 지원이었습니다. 브레즈네프 서기장이 직접 지시한 프로젝트였죠.
시베리아에서 성공한 품종을 가져왔지만 발화율이 10%도 안 됐습니다. 3,000헥타르에 파종했다가 단 한 톨도 수확하지 못했죠. 당시 프로젝트를 이끈 소련 과학자 이반 페트로프는 귀국 후 자살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1995년 중국이 두 번째 도전자였습니다. 헤이룽장성에서 재배하던 북방 1호라는 품종을 가져왔죠. 처음엔 희망적이었습니다. 발화율이 40%까지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6월 갑작스러운 우박에 전멸했습니다. 중국은 5년간 시도하다가 2000년 포기했죠. 2010년 일본이 나섰습니다. 홋카이도 대학과 일본 농림수산성이 공동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였죠. 유키카리라는 최북단 품종을 개량해서 가져왔습니다. 7월까지는 순조로웠는데 8월 초 기온이 영하 2도로 떨어지는 이상 저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00년 만의 냉해였죠. 일본 팀 리더는 몽골은 벼의 무덤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엔 베트남이 도전했습니다. 열대 품종을 몽골에 적응시키려 했죠.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발화조차 제대로 안 됐으니까요. 이런 실패의 역사를 보며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나라 품종을 그대로 가져와서 심었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현지 적응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달랐습니다. 진보벼는 처음부터 극한 환경을 상정하고 개발된 품종이었으니까요. 정한수 박사님이 30년간 북한 지원을 염두에 두고 개량한 품종이었죠. 영하 5도에서도 발화하고 생육기간이 110일로 극도로 짧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접근법이었습니다. 단순히 종자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토양 개량부터 시작하기로 한 거죠. 한국에서 특수 개발한 산성 토양 개량제를 40톤이나 준비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한수 박사님의 부인이었죠. 남편이 생전에 늘 말했어요. 진보벼가 언젠가 몽골 같은 곳에서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고. 이걸 가져가세요. 그녀가 건넨 것은 낡은 연구 노트였습니다. 정 박사님이 30년간 기록한 진보벼 재배 매뉴얼이었죠. 거기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극한 상황에 대한 대응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T8.5 토양 황산암모늄 300개 유황분말 50개 최소 20일 숙성 영하 5도 저온종자 온탕 처리 후 생장 촉진제 처리 48시간 침종 극심한 건조 점적관수 멀칭 토양 수분 15% 유지 이 노트가 우리의 비밀 무기였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새벽 4시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정말 달랑 이게 전부예요. 공항 직원이 우리 짐을 보고 놀랐습니다. 중국팀은 컨테이너 3개 분량의 장비를 가져갔다는데 우리는 개인 짐 포함해서 겨우 500kg이었거든요. 종자 30kg 토양 계량제 샘플 100kg 나머지는 개인 짐입니다. 에이 장난하시는 거죠? 30헥타르를 이걸로 어떻게... 직원의 의구심 가득한 눈빛이 기억납니다. 사실 나머지 토양 계량 제 40톤은 화물선으로 별도 운송 중이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았죠. 비행기 안에서 김상호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김 박사 솔직히 말해봐요. 성공 확률 몇 %로 봅니까? 30%요. 나는 20%로 봅니다. 하지만 그 20%를 위해 최선을 다하죠. 울란바토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영하 18도였습니다. 3월인데 한겨울 같았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팀이 대규모 환영 행사를 받고 있었던 거죠. 붉은 현수막에는 중목농업 협력 40주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TV 카메라가 여러 대 동원됐고 몽골농업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나와 있었죠.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농업부 실무자 간트야와 운전기사 무무바트였죠. 한국팀이시죠.
3분이 전부인가요? 간트야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뒀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요.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간트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한국은 왜 이렇게 작은 팀을 보낸 겁니까? 중국은 15명. 장비만 30톤을 가져왔는데? 김상호 박사님이 담담히 답했습니다. 농사는 사람 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종자와 기술 그리고 정성이면 충분해요. 간트야는 별로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다음날 아침 시험 재배지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갈색 벌판.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황무지였죠.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먼지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정말 벼를 키운다고? 박지민 연구원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토양 샘플을 채취해서 가니 측정을 해보니 휘 8.7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더 심각했죠. 염분 농도도 높았고 유기물 함량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이건 흙이 아니라 시멘트예요. 김상호 박사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차량 행렬이 보였습니다. 중국 팀이었죠. 대형 트랙터 3대 굴삭기 2대, 각종 농기계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군대가 이동하는 것 같았죠. 중국팀 리더 왕샤오밍 박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자신만만한 표정의 사람이었죠. 한국팀이군요. 같은 동양인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하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장비를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답하자 왕 박사가 비웃듯 말했죠. 그래요. 30헥타르를 단 3명이서. 흥미롭군요. 한국의 정실력을 보여주시려는 건가요? 주변의 중국 팀원들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러 왔을 뿐이죠. 기자회견에서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포기한 것 같았죠. 저녁, 몽골 농업부 주최 환영 만찬이 있었습니다. 바트바이아르 장관이 인사말을 했죠. 40년의 도전, 40년의 실패.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세 나라가 동시에 도전합니다. 한 팀이라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장관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회의적이었죠. 특히 몽골 농업대학 교수들이 그랬습니다. 또 실패할 겁니다. 몽골 토양은 쌀을 거부합니다. 체렌도르지 교수의 단언이었죠. 만찬장을 나오는데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허름한 대를 입은 평범한 농부처럼 보였죠. 한국 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프랩 수랭입니다. 이 근처에서 농사를 짓죠. 1983년 소련이 왔을 때도, 1995년 중국이 왔을 때도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도 벼가 자랄 거라고. 왜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 아들이 도시로 떠났습니다. 여기선 미래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만약 쌀 농사가 된다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노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하자 노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안에 40년의 기다림이 느껴졌죠.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팀은 굴삭기로 대규모 토목 공사를 시작했고, 러시아 팀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달랐습니다. 첫 일주일을 오로지 토양 분석에만 썼거든요. 100m마다 샘플을 채취하고 폐이, 염분, 유기물, 미량 원소를 측정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벌써 파종 준비해야 하는데? 박지민 연구원이 걱정했지만 이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정한수 박사님의 노트에도 명확히 적혀 있었죠. 토양을 모르고 농사를 짓는 것은 눈을 감고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분석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폐이 8.3에 89, 염분 농도 0.4에 0.6%, 유기물 함량 0.1% 미만. 최악이었죠. 하지만 구역별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동쪽 끝 5헥타르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죠. 여기부터 시작합시다. 3월 20일 드디어 화물선으로 토양 계량제 40톤이 도착했습니다. 중국팀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죠. 그게 뭡니까? 토양 계량제입니다. 40톤이나. 무슨 마법의 약입니까? 왕 박사의 조롱이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바야르입니다. 작년에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연수 받았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이었죠. 곧 그의 친구들도 합류했습니다. 한국 연수를 받았거나 농업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 10명이 자원봉사를 자처한 겁니다. 왜 도와주려는 겁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큰데. 김상호 박사님이 물었죠. 한국은 60년 만에 농업 선진국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엔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바야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3월 25일 토양 개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이었죠. 대형 기계 대신 소형 경운기로 정밀하게 작업했습니다. 10m 구획으로 나누고 각 구획마다 토양 상태에 따라 계량제 투입량을 달리했죠. 미친 짓이야. 30헥타르를 언제 다 하려고 중국 팀원 중 하나가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몽골 청년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들은 쉬지 않고 일했죠. 4월 1일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 팀이 조기 파종을 시작한다는 거였죠. 4월 초가 적기입니다. 더 늦으면 생육기간이 부족해요. 블라디미르 박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중국 팀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4월 5일 그들도 파종을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토양 휘가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매일 측정하며 변화를 지켜봤죠. 4월 10일 드디어 동쪽 5헥타르의 휘가 7.2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직입니다. 6.8까지는 떨어뜨려야 해요. 제 고집의 팀원들도 불안해했지만 정한수 박사님 노트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휘 7.0 이상에서는 발화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 인내심을 가져라. 4월 13일 밤 몽골 기상청에서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4월 15에서 17일 한파 예상 최저 기온 영하 5도 중국 팀과 러시아 팀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미 파종한 종자가 얼어 죽을 위기였죠. 한국 팀은 운이 좋네요. 아직 파종 안 했으니 왕 박사의 말이었지만 겉으로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고민이었죠. 더 기다렸다가 5월이 되면 생육기간이 정말 부족해질 테니까요. 그날 밤 프랩 수렉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한파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포기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팀들이 실패하면 우리가 유일한 희망이 되는 거죠.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뭔가 다른 것 같네요. 4월 15일 새벽 예보대로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팀 구역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죠. 새싹들이 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결심했습니다. 4월 18일 파종합니다. 한파가 지나간 직후가 오히려 적기라고 판단한 거죠. 포양 온도가 올라가고 수분도 적당할 때였으니까요. 운명의 파종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월 18일 새벽 4시 드디어 파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되는 겁니까? 바야르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중국팀은 이미 2주 전에, 러시아팀은 17일 전에 파종을 끝냈으니까요. 때로는 늦은 출발이 정답일 때가 있습니다. 김상호 박사님의 말씀이었지만 사실 우리도 불안했습니다. 몽골의 짧은 여름을 생각하면 정말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거든요. 파종 방법도 특별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종자를 직접 뿌리지만 우리는 48시간 동안 미지근한 물에 불린 후바라 촉진제를 처리했죠. 정한수 박사님 노트에 있던 극한 환경 발화법이었습니다. 종자가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박지민 연구원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파종 전에 이미 작은 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미리 발화시켜서 심으면 생육기간을 5에 7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제 설명에 몽골 청년들이 감탄했죠. 파종 작업은 3일 걸렸습니다. 30헥타르 전체가 아니라 토양 개량이 완료된 15헥타르만 먼저 시작했죠.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파종 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중국팀 구역에는 한파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새싹들이 드문드문 올라와 있었는데 우리 구역은 텅 비어 있었죠. 5월 6일 몽골 농업부에서 1차 점검단이 왔습니다. 감바트 차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이었죠. 한국팀은 육묘 작업 중이군요. 차관이 임시 육묘장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초조했습니다. 혹시 종자 처리 과정에서 실수한 건 아닐까? 4월 28일 중국팀에서 조롱 섞인 위로가 왔습니다. 김 박사, 우리 종자 좀 나눠드릴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왕 박사의 제안이었지만 그의 눈은 비웃고 있었죠.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날 밤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욕심낸 건 아닐까요? 휠을 너무 낮춘 건지도. 박지민 연구원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내일까지만 더 기다려 봅시다. 안 되면. 김상호 박사님도 말을 잇지 못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혼자 시험 재배지로 나갔죠. 캄캄한 밭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죠. 자세히 보니 작은 새싹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기저기 수십 개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박사님, 저는 숙소로 뛰어가 팀원들을 깨웠습니다. 싹이 났어요. 발화했다고요? 4월 29일 아침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만 개의 새싹이 일제히 올라온 거죠. 마치 누군가 신호를 준 것처럼 동시에 발화한 겁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바야르가 달려와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발화율을 계산해 봤는데 20%도 안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20% 발화율이면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헥타르당 1톤도 수확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니까요. 샘플 조사를 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종자는 대부분 발화했는데 싹이 나오다가 죽은 거였죠. 왜 이런 일이?
원인을 찾기 위해 죽은 새싹들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박지민 연구원이 뭔가를 발견했죠.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뿌리는 멀쩡한데 줄기 부분이 썩었어요. 자세히 보니 토양 표면 부분에서 줄기가 잘린 것처럼 끊어져 있었습니다. 야간 저온 피해입니다. 김상호 박사님의 진단이었죠. 낮에는 영상 15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 2에서 3도로 떨어지는 일교차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토양 표면의 온도 변화가 극심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5월이 코앞이었고 재파종을 하기엔 너무 늦었으니까요. 그때 프랩 수령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마을 농부들 20여 명이 함께였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신다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육묘를 하면 됩니다. 실내에서 모를 키워서 옮겨 심는 거죠. 노인의 제안에 우리는 놀랐습니다. 육묘 이식 재배를 알고 있다니. 1983년 소련팀이 시도했던 방법입니다. 실패했지만 그때보다는 기술이 좋아졌잖아요. 30헥타르를 육묘하려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육묘장도 없었죠. 제 참고를 쓰세요. 300평대입니다. 내 헛간도 있습니다. 우리 집 차고도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공간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김상호 박사님이 물었죠. 프랩 수령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정말 포기해야겠죠. 하지만 당신들을 보니 뭔가 다릅니다. 진심이 느껴져요. 5월 1일 비상 육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창고 5곳을 임시 육묘장으로 개조했죠. 비닐로 덮어 온실 효과를 내고 밤에는 모닥불을 피워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새로운 종자를 파종하면서 이번엔 특별한 처리를 더했습니다. 종자를 얇은 진흙으로 코팅한 거죠. 정한수 박사님 노트에 있던 종자 펠렛 코팅법이었습니다. 진흙이 보온 효과를 내고 초기 영양분도 공급합니다. 중국팀이 우리 작업을 구경 왔다가 비웃었습니다. 원시시 대농법이군요. 21세기의 진흙놀이라니. 하지만 5월 5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팅한 종자의 발화율이 85%를 넘은 거죠. 게다가 새싹들이 튼튼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박지민 연구원이 감격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수만 개의 모를 밖으로 옮겨 심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5월 15일까지는 모내기를 끝내야 했죠. 5월 8일 한국에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김 박사 언론에서 난리입니다. 한국팀이 실패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농진청 홍보팀장의 전화였죠. 중국팀이 정보를 흘린 것 같습니다. 발화율 20%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왔어요. 실패한 팀에 왜 세금을 낭비하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철수 압력이 심해요. 철상가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마저 포기 압력이 들어오다니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반드시 역전시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공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네요. 김상호 박사님이 쓴 웃음을 지었죠. 5월 10일 새벽 3시 모내기 대작전이 시작됐습니다. 3일 안에 15헥타르 모내기 완료.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였습니다. 보통 이 정도 면적이면 기계를 써도 일주일은 걸리는데 우리는 대부분 수작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 모내기 현장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소문 듣고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인근 마을에서까지 사람들이 왔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나섰죠.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지 제가 묻자 한 중년 여성이 답했습니다. 우리도 희망이 필요해요. 40년 실패가 우리 마음도 병들게 했거든요. 이번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모내기는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 줄에 10명씩 10개 조를 만들어 동시에 작업했죠. 그런데 우리 모내기 방법을 보고 다들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넓게 심는 겁니까? 보통 10에서 15cm 간격으로 심는데 우리는 25cm로 넓게 심었거든요. 몽골은 일조량이 많습니다. 넓게 심으면 햇빛을 더 많이 받아 분열이 활발해져요. 한 포기에서 더 많은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구멍에 3에서 4개의 모를 묶어서 심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추위를 견디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정한수 박사님 노트에 있던 극한지 모내기법이었죠. 5월 11일 모내기 둘째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심은 모의 30%가 시들기 시작한 거죠. 물 문제입니다. 김상호 박사님의 진단이었습니다. 몽골의 건조한 공기가 모의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 갔던 거죠. 관계시설은 있었지만 하루 한 번 물을 주는 정도였습니다. 이래서는 모가 살 수 없었죠. 하루 3번은 물을 줘야 합니다. 그럼 물이 부족할 텐데요. 감바트 차관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시험 재배지에 할당된 물로는 부족했거든요.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점적관수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만들면 됩니다. 페트병으로요.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페트병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어 거꾸로 세우면 물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간이 점적관수 장치가 되는 거죠. 바이아르가 눈을 빛냈습니다. 천재적이네요. 페트병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페트병 모으기 대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마을 아이들까지 동원됐죠. 일주일 만에 1만 5천 개를 모았습니다. 각 페트병에 물을 채워 모 옆에 거꾸로 꽂았습니다. 수분의 시간 동안 천천히 물이 공급되는 거죠. 원시적이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5월 15일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팀 구역에서는 한파 피해를 복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파종했지만 발화율이 40%에 그쳤죠. 러시아 팀은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의 시베리아 품종의 병충해가 발생한 거예요. 몽골에는 없던 해충인데 어떻게 블라디미르 박사가 당황했죠. 알고 보니 러시아에서 가져온 장비에 해충알이 묻어온 거였습니다. 5월 20일 또 다른 비밀 무기를 투입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복합 미생물 제재였죠. 이건 농진청이 10년간 개발한 극비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이아르가 궁금해했죠. 토양 온도를 높이고 뿌리 성장을 돕는 유익한 미생물입니다. 물에 희석해서 뿌리 주변에 뿌렸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죠. 실던 모가 다시 생기를 찾았고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5월 25일 아침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박지민 연구원이 흥분해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심은 모가 하루 사이에 5cm나 자란 거였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중국팀을 따라잡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왕 박사가 우리 구역을 시찰하러 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5월에 심었는데 이렇게 자랐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비결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진보벼의 빠른 생육 특성. 둘째, 미생물 제재로 토양 온도를 3도 높인 것. 셋째, 점적 관수로 안정적인 수분 공급. 넷째, 몽골의 18시간 1조 시간 활용.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였죠. 6월 1일 몽골 농업부 2차 점검이 있었습니다. 바트바이아르 장관이 직접 왔습니다. 우리 구역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죠. 5월 중순에 심었다고요? 정말입니까? 네, 의 6명 후 이식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중국 팀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오히려 성장이 빠르네요. 장관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6월 5일 러시아 팀이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몽골 환경은 벼 재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수합니다. 블라디미르 박사의 마지막 인터뷰였죠. 8명의 전문가와 스톤의 장비가 허무하게 철수했습니다. 두 팀만 남았네요. 김상호 박사님이 중얼거렸습니다. 6월 10일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KBS 취재팀이었죠. 실패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기자의 표정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역을 보고는 놀랐죠. 이게 정말 5월에 심은 겁니까? 네, 정확히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모내기 했습니다. 카메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벼가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담겼죠.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드셨습니까?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과 협력의 결과죠. 그리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몽골 사람들이 보였죠. 진짜 주인공은 이분들입니다. 40년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품어온 몽골 농부들이요. 취재 영상은 일주일 후 한국에서 방영됐습니다. 몽골의 기적 그 현장이라는 제목이었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비판하던 여론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죠. 우리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 한국 농업의 자부심. 갑자기 영웅이 된 기분이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6월 15일 중대한 갈림길이 왔습니다. 6월 20일 제가 새벽 순찰을 하다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구역벼에서 이삭이 나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파종한 지 겨우 65일 모내기 한 지 40일 만이었죠. 박사님. 큰일 났어요. 저는 흥분해서 숙소로 뛰어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삭이 나왔어요. 김상호 박사님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65일 만에 출수라니? 한국에서도 80일은 걸리는데 박지민 연구원도 놀라서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답은 명확했습니다. 몽골의 극단적인 환경이 오히려 약이 된 거였죠. 여름 1조 시간 18시간, 한국의 1.5배, 일교차 20도로 인한 당도 축적, 건조한 공기로 병충해 없음, 그리고 진보별 극조생 특성.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6월 25일 이삭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팀은 아직 이삭이 나올 기미도 없었죠. 왕 박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대체 무슨 비법을 쓴 겁니까?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그저 몽골 환경에 맞는 품종과 재배법을 찾았을 뿐이죠. 그 종자 팔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진보벼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으니까요. 30년 연구의 결정체였고 정한수 박사님의 유산이었습니다. 6월 30일 몽골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 구역에 벼 이삭이 나왔다. 소문이 퍼지자 전국에서 구경꾼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루에 500명 이상이 찾아왔죠. 정말이네. 정말 벼 이삭이야. 어떤 노인은 이삭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이야. 드디어 우리 땅에서 몽골 구경 방송이 연일 생중계를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한국팀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전파를 탔죠. 하지만 7월이 되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7월 5일부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기온은 연일 35도를 넘었죠. 관계 영수가 바닥났습니다. 바이아르의 보고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팀이 물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할당량의 2배를 쓰면서 자기들 구역만 살리려 했죠. 이러다 우리 벼가 다 죽겠어요. 박지민 연구원이 울먹였습니다. 이삭은 나왔지만 물이 없으면 쌀이 여물지 않으니까요. 그때 프랩 수령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20km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습니다. 20km. 맞습니다. 옛날 유목민들이 쓰던 우물이죠. 거기서 물을 가져오면 됩니다. 하지만 20km를 매일 왕복하며 물을 나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트럭 5대를 동원하겠습니다. 낙타도 있어요. 마차도 쓰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 운반 작전에 나선 거죠.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 동안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트럭, 마차, 낙타, 심지어 자전거까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하루 100톤의 물을 날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을 때 한 청년이 답했습니다. 희망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7월 20일 중국 팀망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대단하네요. 마을 전체가 당신들을 돕고 있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이게 진정한 협력 아닐까요? 우리는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가져왔는데 당신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네요. 7월 25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일 연속 비가 내린 거죠. 그것도 적당한 양의 단비였습니다. 하늘도 돕는구나. 프랩 수령 노인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8월 1일 이삭의 쌀알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푸른색이지만 확실히 연글고 있었죠. 손으로 만져보니 단단했습니다. 반면 중국팀은 이제야 출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보다 한 달 이상 늦었죠. 9월 초 서리가 내리면 왕 박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8월 10일 이삭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어간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2에서 3주는 더 있어야 완전히 익을 텐데 김상호 박사님이 걱정했습니다. 8월 20일 몽골 기상청에서 경고가 발령됐습니다. 8월 30일 한파 예상 최저 기온 영하 3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서리가 내리면 모든 게 끝입니다. 중국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벼는 아직 쌀알도 제대로 차지 않았으니까요. 수확해야 합니다.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직 90%도 안 익었는데요. 90%면 충분합니다. 설이 맞으면 0%가 되는 것보다 낫죠. 8월 25일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이 나섰습니다. 300명이 동원됐죠. 나드로 벼를 베고 묶고 운반하고 전통 방식 그대로였지만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8월 27일 마지막 벼 한 단을 벨 때 해냈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8월 28일 탈곡 작업을 끝냈습니다. 15헥타르에서 수확한 벼가 창고를 가득 채웠죠. 8월 30일 새벽 예보대로 서리가 내렸습니다. 중국팀은 전날 밤새 긴급 수확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벼가 아직 익지 않은 상태였죠. 겨우 30%만 수확했고 나머지는 서리에 얼어 죽었습니다. 왕 박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얗게 변한 벼를 바라봤죠. 한 달만 더 있었으면 하지만 몽골의 자연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9월 5일 공식 계측이 시작됐습니다. 국제농업기구 심사관들이 직접 나왔죠. 정밀 저울로 무게를 재고 수분을 측정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팀 헥타르당 5.2톤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처음 목표했던 3톤을 훨씬 넘어선 거죠. 몽골밀 평균 수확량의 3.5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5.2톤이라는 숫자가 발표되자 바트바야르 장관이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이 몽골 농업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죠. 9월 15일 아침 7시 전은 일찍 시험 재배지에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고에 쌓인 벼 더미를 비추자 황금빛이 눈부시게 반사됐습니다. 15헥타르에서 수확한 78톤의 벼, 이게 현실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았죠. 김 박사님 벌써 나오셨네요. 프랩 수랭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40년을 기다린 날이죠. 오전 10시 공식 수확량 발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몽골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농업부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는 물론이고 일반 농부들까지. 특설 무대 앞에 1000명이 넘게 모였죠. 중국 대사관에서도 참관단이 왔고 러시아 농업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농업부 차관도 왔더군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김상호 박사님이 긴장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대 옆에는 거대한 전광판이 설치됐습니다. 각 팀의 수확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될 예정이었죠. 오전 10시 30분 국제농업기구의 부회의 후 심사관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공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석 심사관 토마스 밀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광장이 숨죽였죠. 먼저 러시아팀 병충해로 인한 조기 철수. 수확량 제로. 예상된 결과였지만 러시아 참관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중국팀 왕 박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서리 직전 긴급 수확한 30% 구역에서 헥타르당 2.1톤. 나머지 70%는 서리 피해로 전량 손실. 왕 박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5명의 대규모 팀과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고도 사실상 실패한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팀.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이미 알고 있는 숫자였지만 공식 발표는 달랐으니까요. 헥타르당 5.2톤. 잠시 정적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우와, 몽골 농구들이 모자를 하늘로 던졌습니다. 어떤 이는 서로 얼싸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죠. 전광판의 숫자가 크게 떴습니다. 한국 5.2톤, 중국 2.1톤, 러시아 0톤 추가로 품질평가 결과도 발표하겠습니다. 심사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팀의 쌀은 수분 함량 14.2%, 단백질 함량 6.8%, 아밀로스 함량 19.2%로 최고 품질 1등급입니다. 또 한 번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트바이아르 장관이 갑자기 무대를 내려와 우리 쪽으로 걸어왔죠. 마이크를 든 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 3m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1983년 제가 23살이었을 때입니다. 소련 전문가들과 함께 몽골 최초의 벼 재배를 시도했죠. 3,000헥타르에 파종했지만 단 한 톨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저는 농업부에서 일하며 7번의 시도를 지켜봤습니다. 소련, 중국, 일본, 베트남 모두 실패했죠.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몽상가라고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다고 심지어 제 아내조차 포기하라고 했죠. 장관이 우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40년의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의 세 분이 단 6개월 만에 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감사가 아닙니다. 340만 몽골 국민을 대표한 감사입니다.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 대중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요. 주변의 몽골 관료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반 농부들까지도요. 일어나세요, 제발. 김상호 박사님이 당황해서 장관을 부축하려 했지만 장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절은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이 기술을 몽골 전역에 전파하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카메라 수십 대가 이 순간을 담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진은 희망의 무릎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퍼졌죠. 장관이 일어난 후 특별한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몽골 전통 방식의 수확 감사제였죠. 우리가 수확한 쌀로 지은 첫 밥을 나누는 의식이었습니다. 큰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몽골 전통 방식으로 양고기와 함께 지은 밥이었죠. 첫 숟가락은 최고령자인 80세 노인이 떴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밥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죠. 우리 땅의 쌀입니다. 우리가 키운 쌀이에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는 프렙 수랭시였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세 번째는 바야르였죠. 이제 우리 세대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농사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밥 한 공기가 1,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양은 적었지만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 먹었죠. 오후 2시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화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거죠. 오늘은 몽골 농업사의 영원히 기록될 날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 연구진에게 몽골 최고 등급의 우호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어서 농업부 장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1만 헥타르, 2026년 3만 헥타르, 2030년 10만 헥타르로 벼 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너무 급진적인 계획이었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죠. 오늘 우리는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장관의 대답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후 3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농업부 차관이 무대에 올라온 거죠. 우리나라도 한국의 기술 지원을 공식 요청합니다. 조건은 몽골과 같습니다. 이어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대표도 나섰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이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쌀 재배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갑자기 우리는 중앙아시아 농업혁명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저녁 6시 성대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특설 무대에서 몽골 전통 공연이 펼쳐졌죠. 마두금 연주, 흠이창법, 전통춤. 특별 게스트로 한국 전통 농악대도 초청됐습니다. 꽹과리, 징, 장구,
북소리가 몽골 대지에 울려 퍼졌죠. 밤 9시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수백 명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앉았죠. 전통 마유주가 돌았습니다. 프랩 수랭 노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일하는 아들에게 말했죠. 이제 돌아와도 된다. 우리도 쌀 농사를 짓는다고. 뭐라고 하던가요? 내년 봄에 돌아오겠답니다.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겠다고.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바이아르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내년에 100헥타르에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5년 안에 1000헥타르를 목표로 하고 있죠. 가능할까? 오늘 5.2톤을 보고도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모두가 웃었습니다. 밤 11시 왕 박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김 박사, 감사합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당신들이 옳았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지화와 협력이었네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중국도 배우고 싶습니다. 진보벼 종자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 정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느꼈습니다. 경쟁이 협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고. 9월 16일 아침 특별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트바이아르 장관의 부인입니다. 60대 중반의 품위 있는 여성이었죠. 남편이 어제 무릎을 꿇은 것 때문에 사과하러 왔습니다. 체면을 구긴 것 아닌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40년 동안 꿈꿔온 일이거든요. 매년 실패할 때마다 좌절하는 모습을 봤죠. 특히 2010년 일본이 실패했을 때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죠. 1983년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바트바이아르가 있었습니다. 23살의 청년이 소련 전문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저 때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10년 안에 몽골을 쌀 수출국으로 만들겠다고 했죠. 사진을 넘기자 실패의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메마른 땅, 죽은 벼, 좌절한 표정들. 이 사진은 1995년 중국이 실패했을 때예요. 남편이 처음으로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죠. 2010년 일본 실패. 이때 남편이 은퇴를 고려했어요. 마지막 장에는 어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장관이 무릎 꿇은 바로 그 장면이었죠. 이제야 웃는 얼굴을 되찾았어요. 40년 만에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전 10시 한국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축하 전화를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화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김영진 박사,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농업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네요. 과분한 칭찬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진보병 종자를 개발한 고 정한수 박사님께 훈장을 추서해 주십시오. 진짜 주인공은 그분입니다.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박사 팀에게도 과학기술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오후 2시 몽골 국립농업대학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강당에는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죠.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까? 한 학생의 질문이었습니다. 불가능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었죠. 구체적으로 뭐가 달랐나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지 환경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적응했습니다. 둘째, 현지인들과 진정한 협력을 했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렌도르지 교수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틀렸습니다. 몽골에서 쌀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학생들에게 사과합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대학의 벼 재배학과를 신설하겠습니다. 한국팀이 교육을 도와준다면요. 기꺼이 돕겠습니다. 학생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 6시 작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소박한 자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함께 고생한 몽골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바이아르가 일어나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6개월 전 우리는 불가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건배 프랩 수령 노인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박사 혹시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희망은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한 번 더 해보자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 용기를 줬어요. 밤 10시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몽골의 밤하늘은 언제나 아름다웠죠. 박사님, 우리가 정말 해낸 거 맞죠? 박지민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그래, 해냈어. 하지만 김상호 박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15헥타르 성공은 증명에 불과했죠. 이제 수십만 헥타르로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으니까요. 9월 20일 몽골경 재연구소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벼재배 성공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향후 10년간 예상 경제 효과 100억 달러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몽골 GDP의 70%에 달하는 금액이어드니까요. 연구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연간 쌀 수입 대체 효과 23억 달러, 둘째, 쌀 수출 가능성 연 50억 달러, 셋째, 연간 산업 성장 30억 달러, 넷째, 고용 창출 10만 명.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2030년까지 10만 헥타르 재배 시 몽골은 중앙아시아 최대 쌀 생산국이 됩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입니까? 한국팀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9월 25일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디중공업 콤바인 100대 수출 계약 체결 신혼기계 이항기 200대 공급 협회 에라악 비료, 공장 합작 투자 검토, 한국 농기계 업계가 들썩였죠. 몽골 시장이 열린 거였습니다. 더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공동 프로젝트 합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공동으로 100만 헥타르 벼 재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거죠. 총 투자 규모 500억 달러, 한국이 기술 총괄 2035년 목표 생산량 500만 톤. 아시아 내륙의 새로운 곡창지대가 탄생합니다. 카자흐스탄 농업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10월 1일 몽골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봄 1만 헥타르 재배 시작, 전국 21개 아이막도 중 15개 참여, 1000개 농가 선정 완료, 종자 300톤 확보 중. 그리고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청년 농업인 정착 프로그램 시작, 토지 무상 제공, 인당 100헥타르, 정착 지원금 50만 달러, 영주권 즉시 부여, 20시간 만에 한국에서 500명이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0월 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몽골 프로젝트를 아프리카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이었죠. 사헬 지대 6개국 말린,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차드, 수단, 모리타니. 목표 면적 50만 헥타르, 예상수의 인구 5천만 명. 한국이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책임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10월 10일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이 배웅을 나왔죠. 프랩 수랭 노인이 보따리를 하나 건넸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수확한 쌀 10kg입니다. 한국에 가져가세요. 이건 너무 귀한 아닙니다. 이 쌀에는 우리의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내년 봄에 심을 씨앗입니다. 몽골에서 자란 진보벼 종자예요. 이제 이것도 몽골 품종이 된 거죠. 바이아르가 다가왔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오시죠. 물론입니다. 그때는 제가 재배한 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헥타르당 6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6톤이요? 선생님들이 5.2톤을 했는데 제자가 더 잘해야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바트바이아르 장관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김 박사, 우리는 기술을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러며 희망을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죠.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장관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몽골 정부의 작은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황금색 벽 이삭 조형물이었습니다. 받침대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죠. 2025년 9월 15일 불가능이 가능이 된 날 한국-몽골 영원한 우정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몽골 대지가 멀어져 갔죠. 갈색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내년 이맘때면 황금빛 뼈로 물들 거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박지민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몽골 사람들이 한 거지. 김상호 박사님이 답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야. 1만, 10만, 100만 헥타르. 갈 길이 멀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취재진이 가득했습니다. 몽골의 영웅이 돌아왔습니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앞으로 계획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한 가지만 답했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혁명은 이제부터입니다. 2025년 10월 4일 저는 다시 몽골에 있습니다. 1달 만의 방문인데 울란바토르 공항부터 달라져 있었죠. 입국장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몽골 쌀 자급 원년의 해 2025.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은 프랩 수랭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말쑥한 양복 차림에 명함까지 있었습니다. 몽골벼 재배협동조합 이사장 프랩 수랭. 이사장님이 되셨네요. 다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작년에 갈색 초원이었던 곳이 끝없는 황금빛뼈 들판으로 변해 있었죠. 12,000헥타르입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죠. 수확량은요? 평균 5.5톤이 나왔습니다. 바야르 구역은 6.2톤이고요. 경이로운 성과였습니다. 시험 재배지였던 곳은 이제 한목농업연구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3층 건물의 실험실, 강의실, 기숙사까지 갖춘 현대적 시설이었죠.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가 공동 투자했습니다. 센터장은 바야르였습니다. 1달 사이에 100헥타르 농장주 겸 연구센터장이 된 거죠. 선생님, 제가 개발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가 안내한 곳은 실험 포장이었습니다. 진보벼를 몽골 환경에 더 최적화시켰어요. 칭기스 1호라고 이름 붙였죠. 특징이 뭔가요? 생육기간을 100일로 단축했고 한랭 저항성을 더 높였습니다. 젊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후에는 수학축제가 열렸습니다. 작년과 달리 이제는 전국규모 행사가 됐죠. 몽골 대통령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1년 전 우리는 5.2톤에 감격했습니다. 올해는 6만 6천 톤을 수확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내년 목표는 3만 헥타르 16만 5천 톤입니다. 2030년까지 완전 작업을 달성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수확한 쌀 중 1만 톤을 중국에 수출합니다. 역전이었죠. 쌀을 수입만 하던 몽골이 수출을 시작한 겁니다. 브랜드는 초원의 진주입니다. 청정지역 프리미엄 쌀로 마케팅하죠. 저녁 만찬에서 바트바이아르전 장관을 만났습니다. 은퇴 후 몽골록 색혁명재단 이사장이 되어 있었죠. 김 박사 제 책 보셨습니까? 내 40년의 꿈 6개월의 기적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인쇄는 모두 농업장학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다 별입니다. 작년엔 꿈만 같았는데 이제 현실이 됐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작년과 같은 별이지만 그 아래 대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한국에서 온 청년 농업인 50명도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몽골 생활이 힘들지만 희망이 있어요. 내년엔 500헥타르에 도전할 겁니다. 꿈을 품은 젊은이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마지막 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대표단과 회의를 했습니다. 내년 봄 두 나라에서도 1만 헥타르씩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됐나요? 2026년 시작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중앙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진보벼가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프랩 수랭씨가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알고 계신가요? 올해 우리 마을에 아이가 10명이나 태어났어요. 그게 쌀하고 무슨 희망이 생기니까 아이도 낳는 거죠.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첫 발을 내딛고 누군가 함께 걷고 모두가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몽골의 황금빛 들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몽골 농업부 장관이 한국연구원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40년간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몽골의 쌀 재배가 우리나라 연구원 3명의 노력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몽골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한국의 농업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